예, 37쪽이죠.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1번의 둘째 줄에 보시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꼭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나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냐면 대리인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제 대리권을 수여했다. 수권 행위를 통해서 을이 대리권을 갖게 되었는데 얘가 18살이에요. 18세 미성년자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갑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미성년자 을은 나중에 자기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7조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라도 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리인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본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대리인을 미성년자로 선임을 했다면 이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대리인 필요하면 무조건 미성년자 쓸 거예요.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아요. 써가지고 잘하면 잘했어요 하고 만난 거 사주면 되고 못하면 어떻게 하고 취소하고 완전 얘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이건 완전히 유효한 행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취소할 수 없는 건 얘가 어떤 지위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대리인으로.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 을이 자기 소유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A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대요. 자기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이 18세 미성년자 을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법률 행위를 했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어떤 지위에서 하면 대리인으로서 하면 이건 완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해 두시고. 근데 얘가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제정신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사 능력마저 없다면 이 대리인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 행위도 완전한 대리 행위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서 했을 때는 취소가 안 된다고요? 대리인으로 했을 때. 자기 법률 행위는 일반 원칙에 따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이제 효과인데 효과는 누구한테 다 귀속된다고 했냐면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보시면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 아까 취소, 뭐 담보 책임 이런 것들도 다 누가 묻는 거라고 했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요 본인은요,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도 돼요? 그럼 본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도 돼요. 누가 의사 결정한다고? 대리인. 그렇죠. 얘는 효과만 귀속받으면 되잖아요. 얘는 그냥 사람이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의사 능력까지 필요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본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본인은 법률 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2살 먹은 애들, 3살 먹은 애들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걔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당연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누가 계약을 해준 거예요? 법정 대리인,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법정 대리이면 2-3살 먹은 애는 효과를 귀속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나오면 본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3살 먹은 애도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효과만 귀속받을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나오는데 복대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볼 텐데 그 복대리는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복대리의 복자는 반복한다 할 때 복자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념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대리인입니다. 근데 대리인이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병이라는 사람을 얘가 선임한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대리인. 그 복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A랑 법률행위를 하면 이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될까요? 대리인한테 귀속이 될까요? 본인에게 갈까요? 본인에게 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인데 요즘에 소송이 하나 생겼어요.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도 없고 귀찮고 잘 알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을 하나 선임해요. 보통 소송 대리인으로 누구 써요? 변호사 쓰겠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나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요즘에 엄청 잘 나가, 엄청 바빠. 그래가지고 연수한 동기 후배가 요즘에 월세도 못 낸다고 하니까 네가 이 사건 좀 맡아서 해라라고 떼주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복대리인이에요. 그럼 복대리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승패소의 효과는 대리인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복대리고요. 그러면 복대리란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누구한테 효과가 간다고? 본인의,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란 제도는 없어요. 대리인하면 항상 누가 전제? 본인. 그렇죠? 그래서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바로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그럼 얘는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임의 대리일까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뭐 한다고 했어요? 선임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법률이 정하는 애요. 얘가 수권행위예요. 수권한 거.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그러니까 복대리에 대한 개념은 그냥 뭐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냐면 대리인이 뽑은 대리인. 얘가 복대리고요. 근데 대리인이 뽑았다고 해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구를 대리하는 거냐면 본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는 비용, 얘랑 업무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본인에게 달라고 해야죠.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바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복대리도 당연히 똑같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 대리인에 속하는 거예요. 대리인에 속하는 거. 그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책임에 관한 문제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40쪽에 봅니다. 40쪽에 무권 대리. 자, 무권 대리 부분이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무권 대리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무권 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우리가 지금 대리를 보고 있는데 일단 대리라고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했냐면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자, 그 현명을 했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리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대리권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유권 대리라고 불렀죠. 그럼 유권 대리는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했어요? 본인에게 직접 귀속돼요. 그럼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이게 이제 무권 대리인데 그럼 무권 대리라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권 대리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고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개념 전제상 이 무권 대리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하면서 현명을 한 걸까요? 현명을 하지 않은 걸까요? 현명을 한 거예요.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부르고요. 현명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라면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리자랑 무권 대리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었죠. 무권 대리는 최소한 뭐는 했다고? 현명, 대리인인 척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권리자라는 그런 것도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형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형 몰래 아파트를 팔아먹으려고 해요. 팔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냐면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지만 제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제가 형의 대리인인데요 라고 하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형의 대리인인데요 라고 칭했다면 그게 무권 대리죠. 대리인 행세는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형 부동산 서류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판 거예요? 제 이름으로 판 거죠. 그럼 그게 뭐라고요? 무권리자. 구별되죠? 예.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이때 무권 대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 대리가 있고 그리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설은 광의의 무권 대리, 광의라는 건 이제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에는 표현 대리와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눕니다. 그러면 둘 다 무권 대리인데 왜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누냐면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도 되는 거야. 안 져도 되는데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세 가지가 나와요. 125조하고 126조, 129조 세 가지가 나오는데 125조는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고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시, 권한을 넘었다고 해서 얘를 월권 대리라고 불러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멸권 대리라는 말을 써요. 멸권 대리.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표현 대리, 무권 대리지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 자, 간단하게 보세요. 갑을병이 있는데 자, 이 갑이라는 본인이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거다라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거야. 대리권 주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얘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없잖아요. 수권이 없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을에게 대리권이 있나 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이고 얘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했지만 이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야 한다. 이게 125조의 표현 대리예요. 그럼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을에게 아무 권한도 없어요. 기본 대리권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대리권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초과했는데 상대방은 이 을이 초과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좀 하라고 임대차의 권한을 줬어요. 근데 얘가 서류 받아다가 임대차 한 게 아니라 매매를 했어요. 권한 내요? 권한 초과요? 권한 초과했죠. 그럼 얘는 매매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매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없죠. 무권 대리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얘가 각종 서류를 본인이 준 걸 소지하고 있으니까 아, 그 권한이 있나 보다라고 믿었다면 그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야 한다. 이게 126조예요. 그럼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 그러면 기본 조건은 을에게는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이제 소멸된 다음에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을이 갑을 대리해서 수금할 권한이 있었대요. 수금할 권한. 그래서 항상 갑을 대리해서 수금을 해왔는데 근데 이 을이 이제 수금해가지고 받은 돈 중에 이제 일부를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수권을 뭐 했냐면 철회하면 수권 철회. 그럼 얘는 대리권이 이제 없죠. 근데 을이 또 병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 저 아시죠? 저 갑의 대리인이잖아요. 저한테 계속 주시면 돼요. 라고 해서 병은 믿고 그 말을 믿고 을에게 돈을 줬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은 갑에게 또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였죠. 그걸 믿었다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표현 대리예요. 첫 번째는 125조. 야, 너 대리권 준다 그래놓고 왜 안 줬어? 책임져. 126조는 야, 너 왜 배신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책임져.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그게 바로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 대리를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불러요. 법이 정하는 외관 책임.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인케 만드는 뭐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외관. 마치 얘가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 거표자죠. 거표자.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볼견자라고 읽거나
또는 뭐 나타날 현, 알현, 드러날 현 이렇게 읽는데 통상적으로는 표견대리라고는 잘 읽지 않고요. 뭐라고 많이 읽냐면 표현대리라고 많이 읽어요. 견으로 읽으면 안 되느냐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학자 중에서도 그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끝까지 표견대리라고 주장하시면서 표견대리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논문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로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발언은, 겉으로 보여지는 발언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거기에 본인이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거죠.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다든지 기본 대리권을 줬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지는 거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은 오로지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진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보호하는 거냐면 직접적인 상대방. 그 그림으로 보면 누구만 나와요? 병만 나와요. 병만. 그럼 만약에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본인은 주장할 수 없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상대방. 왜냐하면 자,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다. 그러면 본인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얼른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얼른 추인하면 되는 거죠. 얘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또 전득자가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았다. 그럼 얘가 상대방이면 상대방에게 이전받은 사람, 얘가 전득자예요. 그럼 얘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오로지 상대방. 그러니까 표현대리를 만든 이유는 이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직접 상대방. 이게 표현대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되면 여기 이제 판례가 좀 더 붙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권대리를 주장했어요.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했다면 그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유권대리가 있고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무권대리 속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뭘 주장했냐면 이건 유권대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 거다. 그럼 유권대리라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죠. 유권대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표현대리인데 그러면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6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먼저 125조가 나오죠. 125조 조문을 보시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언제만 보호하는 거냐면 선의 무과실일 때. 그러니까 원래는요. 무권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본인의 희생하에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당연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뻔히 대리권 없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얘는 뭐 해야 돼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야 보호가 된다. 125조는 뭐 특별하게 보실 내용은 없어요. 뭘 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리권 수여를 표시할 때 방식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식의 제한. 다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방식의 제한이 있냐 물으면 99%는 다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다. 뭐 서면으로 하든 신문에 광고를 내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할 때 반드시 문면상으로 뭐 대리권이다, 대리인다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본인이 져라. 이게 125조예요. 125조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주로 수험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126조인데 125조가 성립하려면 표시된 권한 내에서 해야 될까요? 을이 표시된 권한을 넘어도 될까요? 권한? 자, 조문한 보기 다시. 125조 다시 보세요. 제3자에게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125조가 성립이 되었는데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초과했다면, 만일에 초과했다면 이때는 몇 조로 가는 거냐면 126조 월권대로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29조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 소멸되었던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소멸되었던 권한을 넘어갑니다. 그럼 얘도 역시 몇 조예요? 126조가 성립이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예를 들어 임대차를 하라고 했어요. 임대차. 근데 얘가 잘 못하니까 임대차 수권을 철회했어요. 철회. 그럼 수권을 철회한 다음에 을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 예전 권한 내에 행위를 하면 그게 몇 조가 성립하는 거냐면 129조가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임대차의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잘 못해요. 못하니까 갑이 야 너는 애가 할 줄 아는 게 없냐? 고마해 고마해 이러면서 이 수권을 철회해버린 거예요. 마음 상했어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마 이러면서 대리권도 없어졌는데 집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소멸되었던 권한 내에요? 소멸되었던 권한까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럼 몇 조로 간다고요? 126조. 근데 소멸된 다음에 예전의 권한 임차권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예전 권한 내죠. 그럼 몇 조라는 거예요? 129조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고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몇 조라고요? 125조. 근데 넘어가면 몇 조가 된다고요? 126조가 돼요. 결론은.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126조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럼 126조를 한번 볼게요. 41쪽에 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 외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게 월권 대리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자, 이 갑이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네가 좀 등기 좀 해줄래? 라고 등기 신청의 권한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받아서 하라는 등기 신청을 안 하고요. 그거 서류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매매를 했다. 또는 뭐 대물 변제를 한 거예요. 권한 내입니까? 권한 초과입니까? 권한을 초과한 거예요. 권한을 초과한 건 분명한데 일단 이 대표적인 판례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요. 이건 공법상 행위일까요? 사법상 행위일까요? 등기 신청은 매수인 매도인 간에 이루어져요. 등기소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공법 사법 구별했잖아요. 사법이라는 건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고 공법이라는 건 개인과 국가기관, 공권력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개인들 간의 문제예요? 국가기관과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공법상의 행위예요. 공법상 행위. 등기 청구권이랑 신청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뭐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 협조해, 등기 서류 줘. 이게 등기 청구권인 거고 등기 신청권은 개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한다고요? 국가, 등기소 가서 하는 거잖아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공법상 권리일까요? 사법상 권리일까요? 사법상이에요. 그럼 그건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법상이니까. 근데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행위니까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뭐 어디 가서 공부하세요? 이제
공법이라고 다 공법에서 하는 건 아니고 수많은 공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공법 묶어놓은 게 부동산 공법이고요. 등기와 관련되는 건 우리 시험 과목 중에 뭐가 있어요? 공시법, 등기법 있잖아요. 그때 이제 등기는 공법상 절차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법상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상의 기본 권한을 가지고 뭐 했냐면 매매했어요. 매매라는 건 공법상 행위예요, 사법상 행위예요? 사법상 행위죠. 자,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이질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월권 대리가 부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상관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도 권한만 넘어가면 월권 대리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최소한의 요건은 을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월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기본 대리권 속에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공법상 행위니까 요걸 기본 대리권으로 월권 대리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게 그거잖아요. 공법상이라는 거, 등기 신청이라는 건 사법상이에요, 공법상 행위예요? 공법상. 그럼 얘를 기본 대리권으로 초과되었죠. 그럼 공법상 행위도 얼마든지 기본 대리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상가사 대리.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보세요. 일상가사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거야. 일상적인 가사 생활에 관련해서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 이때 서로란 누굴까요? 부부를 말해요. 부부끼리는 일상적인 가사 생활을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면 뭐가 있었어요? 수권이 있는 거고요. 결혼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둘이 대리권 주고받고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정했다는 거예요? 법에서. 법정 대리. 그래서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이걸 초과하게 되면 역시 126조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 주민증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부탁을 받은 아내가 만들어 달라는 신용카드는 안 만들고 남편 집을 팔아버렸어요. 예. 둘은 부부였어요. 부부. 자,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 부동산을 팔았다. 둘은 부부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죠. 그럼 아내가 남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 대리 속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다라고 합니다. 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부가 있으면 부부들이 이제 열심히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럼 부부들이 재산을 모으면 부부 재산은 하나예요, 따로따로예요? 별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별개. 물론 마음은 하나지, 일심동체니까, 그죠? 근데 재산은 별개. 그걸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 거야. 부부의 재산은 별개의 재산, 별개재산.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하다 말아먹었어요. 그럼 아내가 고유재산,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해줘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 거였죠. 별개재산, 부부의 재산은 별개. 그러면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례적인, 남의 거잖아요.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부부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기본 대리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매매를 했죠. 그러면 권한 내요, 권한 초과야? 권한을 초과했고 이 매매에 대한 별도 수권이 있다 보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때도 몇 조가 성립한다고요? 126조가 성립해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일상가사, 일상가사 대리라는 법정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표현 대리.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요거 보세요. 이게 판례인데, 자, 126조가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본 대리권. 그럼 여기서 뭐가 기본 대리권이라는 거야?
129조.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의 예전 권한, 그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복대리. 자, 복대리는 대리권이 아니에요. 아까 봤죠?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한다고요? 본인을 대리한다고 했죠. 그럼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복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면 역시 몇 조로 갈 수 있다고요? 126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 성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복대리의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려요. 복대리도 똑같은 대리고, 그러면 이런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기 이름으로 해야 표현대리예요? 대리 행위를 해야 표현대리예요? 당연히 대리 행위.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하면 그거 뭐라 그랬어요? 무권리자고 현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어떤 대리권이냐면 소비대차, 돈 빌려오라고. 근데 그냥 돈 빌리긴 어려울 테니까 내 건물을 담보로 빌려와라,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줍니다. 자기 건물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빌려오라는 돈을 안 빌리고 집 팔아버렸어요. 자, 권한 초과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 담보 설정하라고 준 등기 서류 가지고 얘가 일단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부터 합니다.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팔았대요. 왜 그랬지? 그런 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팔았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팔았다면 팔 때 현명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이름. 이건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건 무권리자 처분행위고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뭐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명해야 돼요. 현명 안 하면 그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을에게 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름 아닌 선의무과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꼭 기억하실 점이 그 선의무과실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 판단 시점은 바로 대리행위시가 됩니다. 대리행위시. 계약을 할 때요. 매매계약했다면 매매계약시고 그 이후에 달라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기준이라고요? 대리행위시.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병은 을에게 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요.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병이 을하고 계약할 때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하고 봤더니 권한이 없네? 그걸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상관없어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계약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나중에 무권대리인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겼다면 이 사람은 이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당연히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만 모르면 된다고요? 행위시, 계약시에만 선의무과실은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이 본인이 간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41쪽에 성립 요건인데 기억해 보면 기본 대리권의 존재. 기본 대리권의 존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보조단에 기본 대리권 인정 여부라고 해서 1번에 공법상 행위가 있고요. 포함된다고 했죠. 2번에 표현 대리권도 포함된다고 했고 3번에 일상가사 대리권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뭐 아까 복대리도 포함된다고 했죠. 성립 요건 보면 기억이었고 니은해 보세요.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하였을 것. A번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에 내용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B번에 대리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이때 대리 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건 뭘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명.
현명이 없으면 무권리자라고 했죠. 그리고 디귿에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셋째 줄에 판단식이 중요하죠. 판단식은 언제라고 했냐면 대리 행위 시이다.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요 세 개 중에서 법정 대리에는 나올 수 없고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법정 대리는 안 되고 임의 대리에만 되는 거. 셋 중에 하나 어떤 걸까요? 요 세 개 중에서 딱 하나는 법정 대리는 나올 수 없고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120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수권이란 말이 들어가죠. 수권이란 말은 어디서만 나온다고 했어요?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고 얘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어요. 이건 다 적용되고 얘들은. 그러니까 129조도 법정 대리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미성년의 자를 누가 대리한다고 했냐면 친권자가 해요. 그럼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언제까지 존속할까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대리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어요? 소멸 후에 한 거예요? 소멸 후에. 이런 경우에도 법정 대리가 적용되는데 얘는 제목이 대리권 수여. 수권이라는 건 항상 언제만 나온다고 했냐면 임의 대리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129조는 조문만 보세요. 129조는 뭐 특별히 볼 것도 없고 129조 보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42쪽이에요.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29조가 성립하려면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고요.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없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표현 대리 몇 개를 봤냐면 3개. 그러면 요 3개 빼고요.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랑 표현 대리를 양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표현 대리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권한을 넘어갔다 이러면 표현 대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되려면 나머지 요건이 갖춰줘야만 돼요. 그 나머지 요건이 안 나오면 그건 바로 뭐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돼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 필요 없어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는 딱 몇 개? 3개.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 대리와 지지 않아도 되는 무권 대리 중에서 어떤 게 훨씬 넓다고요? 지지 않아도 되는 거. 지는 건 딱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이 나왔을 때만 표현 대리고 나머지는 다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조문을 한번 볼까요? 130조, 43쪽에 130조를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래서 원래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요. 근데 본인이 뭐 하면 된다고 했냐면 추인. 그죠? 그다음 131조 최고권인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요. 지난주에 봤던 거죠. 도달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까? 확답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발하지 아니한대.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발하지 아니한대.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일단 2가지를 봤잖아요.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 승낙은 발신주의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무권 대리인 최고의 확답도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발신주의를 취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꼭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상관없다는 걸까요? 자,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무효다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소급하여,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추인 시부터 유효가 아니라 언제부터이라고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갑이 이제 본인인데 부동산이 하나 있고요. 을은 무권대리인, 병은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자, 이 을아내가 대리권 없어요. 대리권 없는데 돈이 좀 필요하네. 그래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방에 있는 등기 각종 서류를 모두 다 훔쳐가지고 서류를 위조합니다. 자, 위조해서 파는 거죠. 제가 우리 아빠 대리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얘는 실제로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대리인을 사칭하여 아버지 부동산을 처분하면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아들 잘못 둔 죄가 너무 크다. 책임져라. 그건 감정적인 거고. 대리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얘가 훔쳐다가 위조해서 팔았다면 본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였죠. 본인은 이행 책임이 없어요. 책임져야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아들 뭐하고 있나 항상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그거 모르고 팔았는데 이행기가 다가와요. 다가오니까 이제 두근두근 하다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짐 싸자 이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을 팔았대요. 집을. 아버지 광분하시겠죠. 매우 칩니다. 이 두들겨 맞던 아들이 한마디에 아빠 내 잘 팔았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시가로 한 2억 했는데 아들이 이게 말 잘해갖고 3억에 팔았대요. 저 아버지가 잠깐 때리던 손을 멈추시죠. 생각을 해보십니다. 2억짜리를 3억에 팔았어? 그러면 아들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이걸 자기 효과로 귀속받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얼른 뭐 하면 돼요? 얼른 추인하면 돼요. 얼른 추인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라고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돼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보세요. 병이 상대방인데 얘는 비싸게 사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하기 싫으면 얼른 뭘 하면 되냐면 얼른 철회를 하면 돼요. 철회. 얼른 철회. 여기서 취소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막 취소란 말 막 쓰지만 우리 법에서는 본래 의미의 취소는 딱 3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재착사,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여기서만 취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본래 의미의 취소로. 그럼 얘가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얼른 철회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럼 결국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누가 빨리 했느냐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추인하면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고 얘가 빨리 철회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얘가 먼저 추인했다면 얘가 추인받고 철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추인하면 그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언제까지 철회 가능해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이 집 아들이 돈 필요해서 아버지 집 낼름 팔았는데 이렇게 잘 파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급매했어요. 급매. 2억짜리 1억에 팔아먹었어요. 자, 상황 역전. 이제 누구한테 유리해진 거예요? 본인과 상대방 중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해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라면 책임지세요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게 표현 대리니까. 근데 이건 협의의 무권 대리니까 책임지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좀 책임 좀 져주실래요라고 물어봐야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답변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다 최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원하면 추인하면 되고
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거절하면 돼요. 거절하면 역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를 했는데 귀찮아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다. 아까 131조에 규정도 있었고, 그리고요. 이때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도달시켜야 돼요? 발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송. 이게 발신주의를 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본인은 추인권하고 뭐예요? 거절권. 상대방은 철회권하고 최고권.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철회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되는 권리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라는 걸 모르고 했을 때만 인정되고요.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때에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철회는 언제만 한다고요? 선의 몰랐을 때만. 왜 그러냐면 얘가 철회를 하게 되면 병이 스스로 이 계약을 끝장내는 거예요. 얘가 그냥 확정적 무효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고요.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선의자. 근데 얘가 최고권을 행사하면 얘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요? 최고권을 행사하면. 본인이 하잖아요. 이 최고한다는 건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 물어보는 것은 선의자만 해요? 악의자도 해요? 안다고 물어도 못 봐요? 물어보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끝장내는 철회권은 누구한테만 인정하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한다. 이거 간단한 거지만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본인 갑이 추인을 한다면 보통은 누구에게 추인을 할까요? 당연히 누구한테요? 갑이. 얘한테 하겠죠. 얘한테 바로 추인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건 확정적으로 소급 유효가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인을 누구한테 할 수도 있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아들 잘했다, 야. 잘 팔았네? 라고 추인을 합니다. 그럼 얘가 알아요, 몰라요? 상대방이. 모르겠죠. 그러면 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는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대항할 수 없다고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 대항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안 때부터. 상대방이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 조문 다시 보세요. 조문 132조예요. 132조. 43쪽에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대항할 수 없냐면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 이 말 나오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얘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무권대리인에게 먼저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병은 그 추인 사실을 모르고 철회를 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철회했대요. 자, 이 계약은 이행되어야 할까요? 이행될 필요가 없을까요? 자, 일단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대리인. 그럼 뭘 확인하시라 그랬어?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라. 만약에 이 추인이 얘한테 효력이 생기려면 얘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고 철회했다면 추인이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한 거죠. 철회가 우선한다면 이 계약은 이행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사례 문제에서 추인을 상대방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뭘 꼭 보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추인을 할 때는 얘가 한 계약을 그대로 추인해야죠. 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를 바꿔서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추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아들이 한 계약 내가 2억의 추인 이럽니다. 이게 무슨 추인이에요? 바로 변경을 가한 추인이에요. 이 추인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죠. 이거를 추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본인이 2억에 추인한다고 하니까 아 저는 2억도 좋아요 라고 동의해 줍니다. 그러면 무효화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결론은 그대로 추인하지 않고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라고요? 무효다. 그럼 만약에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언제나 무효인 건 아니고 누가 동의해주면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집 아들이 토지와 건물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이 계약한 거를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건물은 됐고 토지만 추인 이럽니다. 이게 무슨 추인이라는 거예요? 일부 추인이에요. 일부 추인. 둘 중에 하나만 추인했죠. 이런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44쪽까지 나와 있고 44쪽에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라고 해서 1번에 상대방의 최고권.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최고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불문.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뭐 알아도 물어볼 수 있다. 선악불문. 그 다음 2번 상대방의 철회권. 자, 철회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철회권은 선의자가 하는 거고 최고권은 선악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5조가 나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